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강보합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 지수는 말인즉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또 이렇게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파월의 입에 주목했던 전 세계 시장이 이제는 젠슨 황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재주를 보였던 엔비디아 CEO죠. 자, 우리 증시도 어제 잔뜩 긴장한 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잠시 후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창업하면 이제 혼자 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동업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인 창업이 자금이나 또 기술 면에서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데 동업을 준비하면서 유의할 점과 꼼꼼하게 살펴야 할 점을 하우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바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수식어입니다. 시장 분위기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만세를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S&P 500은 0.16%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6% 함께 올라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안에서는 등락이 갈린 모습인데요. 애플은 시장 조사기관 IDC가 AI폰의 성장으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5.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0.3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새로 또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엔비디아, 장 초반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했다가 기대 심리가 여전히 진행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외에 브로드컴이나 아나로그 디바이스, 퀄컴 등 함께 강세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살펴보면 반면 알파벳 같은 경우 0.92% 하락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정전 우려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대규모 구글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중단된 여파로 보입니다. 아마존도 1.36%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0.39% 하락했고요. 반면 일라이릴리는 자사의 비만 치료제죠. 잽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알린 이후에 0.42%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88% 하락했는데 마감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뚜렷한 방향성이나 흐름이 있었다기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개별 종목 이슈로 등락이 갈렸습니다. 새로운 시장 상승 동력이 되어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은 엔비디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인 AI 수요를 보여주고 또 인프라 지출 증가 등을 가늠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한다면 반발 매수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견조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 긍정적인 실적 결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을 287억 4천만 달러, 조정치를 감안하고서라도 주당 순이익은 0.6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주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탓이겠죠. 직전 분기 매출은 262%, 주당 순이익은 461% 각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각각 113%와 139% 상승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에 관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월초 조정으로 $100를 잠시 이탈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시장을 다시 주도했던 엔비디아인데요. 더불어 엔비디아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145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IB들 가운데 90%가량이 매수 의견을 제시 중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다시 한번 눈높이를 높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 시장은 달러는 약세, 국채 금리는 상승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개선이 됐지만 그 안에서 고용 환경은 약화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을 상회하는 등 채권 수요가 확대된 영향도 받았습니다. 채권 수익률 보시면 10년물은 3.82%에 상승한 반면 2년물은 3.89%대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등했던 전일과는 달리 WTI 배럴당 75달러 선의 브렌트는 배럴당 79달러 선의 80달러 선 깨고 내려오면서 급락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드디어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이어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동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세계 방위 산업체들이 웃음 짓고 있습니다. 무기 주문이 쇄도하면서 역대급 규모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는 2026년 글로벌 15대 방산업체가 우리 돈 70조 원에 달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중에서도 미국 5대 방산업체들은 같은 기간 전체 절반에 달하는 35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중동 전쟁, 아시아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을 통해 5대 방산업체와 그 협력사에 우리 돈 17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고, 영국도 최근 3년간 우크라이나 원조 13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현금으로 방산업체들이 인수합병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주가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방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타가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 시동을 걸면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프리미엄 혼합 현실 헤드셋 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엔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3자 AR 제작 플랫폼인 메타 스파크는 오는 1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회사는 대신 AI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차세대 먹거리로 야심차게 택했던 가상현실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랩 사업부의 손실은 2020년 하반기 이후 500억 달러, 우리 돈 67조 원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고심 끝에 뱃머리를 AI로 빠르게 돌리는 모습인데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거대 언어 모델 라마를 개발한 데 이어서 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확보를 위해 지열 개발 신기술에 베팅하는 등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관세 폭탄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파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전기차 공룡 BYD를 비롯해 체리 자동차와 지리, 지커가 유럽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 데 이어서 샤오펑도 유럽 현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여기에 더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까지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 역시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면서 견제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제품, 핵심 광물 등에도 관세를 물릴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본 도요다와 BMW가 수소차 동맹을 맺고 세계 1위 현대차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양사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양해각서를 맺고 이틀 뒤인 5일 공표할 예정인데요. 전면 제휴를 통해 도요다는 수소 탱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수년 내 양산차를 내놓을 계획이고요. 유럽 내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하는 전기차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소차까지 차세대 친환경차로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발생한 전기로 움직이는 수소차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히고 현재 현대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슈 타고 오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보 보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유행이 10대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딥페이크와 관련한 성범죄가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10건으로 전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다수 게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방심위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텔레그램과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보안주가 어제 주목받았습니다. 한싹과 디지캡, 센즈랩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모니터랩이 16.98%, 사이버원이 18.77% 상승했습니다. 며칠 전에 양자기술 예타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양자기술 프로젝트를 포함한 6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꺼번에 면제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양자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당초 8년간 9,960억 원을 들여 개발하기로 한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선독 수준의 기술 도약과 상용 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술력이 크게 뒤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양자기술 관련주들이 또 한 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CQ센이 20.77%, ICTK가 19.88% 올랐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6%대, 또 PPI가 4%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노조는 임금 인상,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또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29일 오전 7시부터 전국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전공이 12,000여 명이 수련을 포기한 지 반년을 넘기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노조 파업까지 일어날 경우 진료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예정입니다. 이에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인성정보가 5%, 또 인바디가 4.11% 올랐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블루엠텍이 모두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전기차 화재에 주춤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와 서방 국가들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돌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린 영향인데요. 우선 전기차 관세 부과 이슈부터 살펴보면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캐나다도 지난 26일에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반중국산 전기차 정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중국산 전기차 때리기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 순항 소식도 2차 전지 종목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10%로 집계되면서 포드와 GM을 제치고 테슬라 다음에 2위로 오르는 등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죠. 점점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뮤지 테크놀로지가 19.38%, 에코앤드림이 5.44% 상승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대, 또 SK 이노베이션이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2,700은 무산됐습니다. 주식시장이 힘을 내려고 했는데 2,700 돌파에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잠자는 사자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아무 반응 없이 쉬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강하게 움직이는 사자처럼 엔비디아가 잠자는 코스피의 코털을 건드리며 시장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3거래일 연속 일제히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0.32% 하락해서 2,689.25포인트였고 코스닥 0.24% 약세로 764.95포인트였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양시장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대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067억 원의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반면에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도 43억 원 순매도였지만 이제 투신 쪽이 그나마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은 3,70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사들였습니다. 869억 원 순매수. 반면에 기관이 778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개인도 1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내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9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14% 상승, 장중에 황제주 자리를 되찾기도 했고요. 이제 시장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면서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 투톱은 연일 힘든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39% 하락해서 75,800원, SK하이닉스는 2.56% 약세로 17만 5천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약세, 수출주인 현대차와 기아도 내림세에 이어졌고요. 금융주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신한지주 2.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 왕관을 차지했는데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투자 자금이 몰린 영향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은 상장 10년 만에 시가총액이 115배 불어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는데요. 알테오젠 외에도 삼천당 제약이 5.73% 반등하며 시총 6위 기록했고 피부 미용기기인 클래시스도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2%대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2위로 물러났고요. 에코프로와 엔캠 등도 약세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원 20전 오른 1,33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와 원화 강세에 대한 되돌림이 살짝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벤트 부재 속에 외환시장 마감 시간으로 갈수록 환율은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면서 환율은 다시 1,32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20원대 후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만 기다리면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완전하게 변할 수 있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 국내 이슈들로 관심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른바 ABC 산업에 나랏돈을 대거 지원해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AI와 바이오, 양산산업 연구개발에 3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또 이공계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 펀드를 설립하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투자 비용도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제장에서 AI나 양자 테마가 이 소식에 이미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AI와 바이오, 반도체 업종 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까지 체크하시죠. 마침 오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개최됩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인 만큼 해당 이벤트가 또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 전략 등이 공개될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신작을 출시하는데 NC소프트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안, 딥페이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최근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 업체들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 피로감 속에서도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잭슨홀 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 오늘까지는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잔잔한 시장 따라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가 미국인들이 스테이크보다 소시지 많이 산다고. 이거 트레이드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대체제를 산다라는 거. 이거 경기 침체 신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참 지표 해석 쉽지 않네요. 스테이크보다 소시지가 많이 팔린다. 뭐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가 뭐 립스틱 효과 같은 거. 네. 대공황 때 이제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왜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는 게 예. 또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가성비라고 하죠. 예. 뭐 얼마 전에 CNBC 보도에서도 뭐 한 설문하면은 한 미국 사람들 5명 중 3명은 이렇게 뭐 경기 침체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러네 우리 정민희께서 오프닝을 또 이렇게 아주 그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끄집어내셨으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2%에 근접하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건데. 예, 저도 경기 침체 느끼거든요. 어떨 때 느끼세요? 네? 어떨 때 느끼세요? 식당 가서 뭐 이렇게 밥 사 먹을 때, 네. 아니면 기호식품을 좀 줄일 때. 기호식품을 줄일 때, 네. 어디 양복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보면 뭐 이런 등등. 네. 그런데 뭐 경기 침체 또 이렇게 걱정 털어낼 수 있는 오늘 또 수요일 아닙니까? 아, 네. 한번 또 매크로 상황도 정확하게 짚어봐야죠. 짚어봐야죠. 네, 오늘 예. 유연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우리가 한 분기마다 이렇게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닝 시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뭔 한 회사의 실적에 온 세계가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죠? 엔비디아 실적. 이번처럼. 예. 그렇죠.
여전히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이 기대된다. 세 자릿수 증가율이죠. 예, 네. 한 112%. 예, 우선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에 어떤 그 시장이 느낌을 주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게 맞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 그 인터넷 AI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는 동결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계속 연초부터 금리 내린다 얘기했지만 안 내렸다가 이제 네. 드디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이제 거의 확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피봇이 생기는 거죠.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매크로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또 7월 달, 8월 달에 급락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주가 흐름이 상반기에 올랐던 종목 위주의 돌아옴이 아니라 예.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오면서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예, 또 중소형주들도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예. 또 달러는 약세로 가요. 예.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소형주가 그러면 오를 이유가 없는데 네. 오르죠.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확한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다우가 올라요. 경기 네. 민감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그 중소형주는 많이 올라서인지 피로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8% 빠졌어요. 반면에 또다시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우리가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IT 사이클,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사이클이 지금 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IT 사이클. 그럼 네. 금리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피봇이 시작됩니다. 네.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거냐 안 내려줄 거냐의 의구심에서 이제는 내려줄 건데 네. 얼마나 빨리 내려줄 거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0.25% 내려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0.25가 아니라 0.5% 내려줄 거다라는 예. 확률이 높아졌고요. 12월 달에 또 한 번 더. 그래서 저 연말까지 시장은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100bp.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네. 지수이거든요. 금리를 빨리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상당히 현금 흐름에 플러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자 이제 부담이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어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달러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네. 예,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에 있어서도 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금리 인하 수준, 즉 만날 때마다 0.25%씩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냐면 네. 보통 피봇이 일어나요. 예. 일어나면서 금리를 많이 안 내려주고 적절한 부분에 금리를 내려줬었을 때에 경기 침체가 안 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저렇게 빨리 1.25%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나서 계속 6월 달까지 계속 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도망갈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 저 정도 내려주면 끝이다. 더 내려줄 필요가 없다.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한 100bp 정도. 네, 예. 100pp에서 한 125bp 정도. 예.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3월, 4월, 6월 달에
더 막 떨어뜨려야 된다. 네, 예. 이거는 경기가 굉장히 빨리 식을 거기 때문에 더 네.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25% 떨어뜨릴 때까지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4%까지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네. 그럼 4%에서 인플레이션 2%를 뺐으면 어떻게 되죠? 실질은 2%가 되는 거죠. 실질이 2% 정도일 때는 괜찮다라는 네.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내려줬더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4%인데 인플레이션 2%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3%, 4% 올라간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 되면 실질 금리가 0%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금리를 더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4%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2%인데 3%까지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그럼 3 마이너스 2%면 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떨어져서 1%대, 0%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도망가셔야 된다. 실질금리 시장에 하죠.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은 생각을 하자. 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어떤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는 금리를 1.25% 내려주면 충분히 보험성으로 내려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네. 연착륙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CME 패드와치를 보고 있으면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연초에도 금리를 1.5% 연말까지 내릴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감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9월 달까지 금리 한 번도 안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저희는 자꾸 95년에서 97년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98년부터 2000년 사이클과 비교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25% 정도만 내려줘도 어떤 경기 침체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간 안에서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뭘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기 지난주 수요일 날 출연하시고 이제 결국은 주 후반에 BOJ도 있었고 그날 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에다 총재의 의회 연설에 있어서도 BOJ가 앞으로 뭐 자기들 생각하는 성장이나 인플레 경로를 따라간다면은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했으니 어떤 태세의 변화는 없었고 아닌 말로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른바 그 통화 정책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시장에 미칠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네. 그 전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은 계속 지금 보시면 기대치도 그렇고 네. 시장의 자꾸 움직임이 예. 많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이렇게 튀는 이유는 네. 금리를 1% 내려서 뭐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2%, 뭐 3% 이렇게 잘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희가 미팅이나 뭐 컨퍼런스 콜을 해보면 BOK가 금리 언제 내리냐? 네. 예. 3%인데 예. 계속 거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예. 말이죠. 결국은 유동성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너무 찡찡댄다 정도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찡찡댄다. 그렇게까지 금리를 내려주면은 사실 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한국이 맞습니다. 그게. 예, 예. 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국가는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이 온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도 그럴까?
라고 해석하시는 건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아, 거고 우리나라와 예. 미국은 다르다. 미국 너무나 다릅니다. 네네. 좀 이따가 나중에 더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예. 말씀드릴 텐데 미국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저희는 금리를 빨리 내려주지 않아도 네. 예,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로 안 가게끔 가고 있다. 아, 자, 우선 이거 보시죠. 네. 은행의 여신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3.1%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저 은행에서 그러니까 계속 대출을 대출을 해주는 해준다라는 거. 거죠. 그리고 대출의 심사 기준이 예. 이제 좀 더 누스하게 그러니까 완화되게. 완화되게 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단 예.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연간 환산한 숫자로 계산하면 예. 지금 여신이 14%나 성장하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에 늘어난 숫자를 연간 환산하면 6%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이던 게 점점 이제 6%대의 성장률. 그러니까 여신 증가가 6% 일어난다라는 것은 보통 명목 성장률이 그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5%에서 6%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신 증가율 아래에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신용카드 연체율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예. 30일 연체율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숫자 기억하시나요? 뭐였냐면 임금 상승률. 네.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이 보시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의 숫자가 3%대로 안정을 찾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체율이 올라가던 게 멈춥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신 증가율이 저 정도로 높아지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지 않고 있죠. 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연체율이 오히려 피크를 치고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가 연착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 연체율을 보시면은 지금 1.44%예요.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의 연체율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택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6% 밑으로 확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는 거냐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금리를 내려주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경기 침체에 도달할 가능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빅테크들 중에 뭐 저는 요런 게 솔깃해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요런 뉴스들 어떻게 뭐 중시하시는지 아니면 별 그냥 노이즈로 보시는지. 메타의 그 저커버그가 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그게 있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코비드 19 코로나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 검열을 해라. 뭐 이런 그게 있었다고 이제 하원에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요 좀 묘한 시점에 검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무슨 뭐 백신이 뭐 효과가 있나 없네 뭐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네 이런 내용들을 네네.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아. 뭐 어디 뭐 메타 어디 페이스북만 그랬습니까? 뭐 유튜브도 그러고 좀 민감한 거 있으면 그냥 뭐 딱지 붙이고 몇 번 더 올리면 막 경고 미기고 계정 폭파하고 했던 그게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거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열받아 가지고 트위터 사버린 거 아닙니까? 다 올려라.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뭐 트위터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돈이다 해서 진짜 일론 머스크는 진짜 연구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캐릭터가. 머리 아픕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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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뭐 음모론이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네. 그 코비드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예, 이미 예. 됐고 예. 또 그걸 가지고 중국 믿을 때가 못 된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사실 뭐 음모론적으로는 어쨌든 네네. 잘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무역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이번 이 사태 이후의 흐름은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정책 자체가 예. AI로 확 갔죠. 예. 예, 그러면서 중국을 누르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이 계속 잘 살 거다.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네. 예, 저희가 분석하는 답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움을 준 거죠. 예, 예. 이런 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당연히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네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예. 피봇이 일어나니까 네. 옛날에는 그냥 피봇 일어나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IT만 사면 되죠. 네네. AI만 어쨌든 미국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AI가 잘 나가는 회사가 잘 나가는 거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경쟁력에 있는 AI 회사는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AI 회사는 다 미국. 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 거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린다. 이거 맞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같이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도 금리 내리냐 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희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졌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그걸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자면 다른 건 정말 잘 모르겠는데 네. 딱 하나는 보이더라. 그게 어떤 거예요? 주택건설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리츠 쪽 수익률 괜찮잖아요. 예. 미국의 주택건설 쪽입니다. 예. 리츠보다는 실질적인 주택을 짓는 회사들. 예, 미국에서. 네. 그래서 주택건설, 뭐 주택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용품들을 네. 파는 회사, 뭐 홈디포나 로우즈 같은 회사, 그 이외에 뭐 NBR이라든지 워런 버핏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DR 홀튼이라는 회사라든지 뭐 폴티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들 네. 쭉 보시면 그게 이제 다 모아진 게 이 주택건설 ETF거든요. 보시면 지금 금리가 4%에서 3% 떨어지고 3%에서 2%로 떨어졌을 때 매력도가 확 올라가요. 올라가는 속도가 막 28%, 33%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상대적인 매력도가 여기만큼은 그래도 좀 사자.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또 소형주에서 요즘 관심 많잖아요. 네. 금리 떨어져주면. 근데 그러면 중소형주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형 성장주 600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높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네. 또 금리 떨어졌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아니면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배당 중에서도 좀 괜찮은 배당을 해주는 그런 ETF가 있어요. 예. 그런 쪽.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금융주, 원자재 그리고 또 리츠 쪽은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요. 최근에 좀 금융주라든지 이쪽은 좀 올라오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예. 저희가 판단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네. 이쪽은 차익 실현을 오히려 하고 예. 다른 쪽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너무 급격하게 과격하게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네.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시면은 상반기 6월 달 말까지의 수익률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 S&P 500 대비해서 뭐 진짜 작게 보면은 3배, 많이 보면 뭐 5배 이런 초과 수익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훅 빠지고 나서 돌아올 때 보면은 그 고점 수익률을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금리 민감주라든지 말씀하신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이때 또 확 바꾸면 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지 그런 쪽이 괜찮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많이 내려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 상승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빼야 될지 모르는데 확 터져버리면 어우.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금융주, 원자재, 리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주택건설이라든지 소형 성장주라든지
배당주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이 AI 관련주들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조금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이런 주택건설 소형 성장주, 배당주 투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주도주인, 대장주인 투자처는 여전히 대형 성장주가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성장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또 빅테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엔비디아 실적 좋아도 그 AI 반도체 칩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다른 빅테크 관련주들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여전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반도체에 있어서요. 네. 항상 느끼지만 이 미국계 대표 은행, 네. 제가 일했던 회사지만 네. 항상 뭔가 찬물을 끼얹어요. 모건 스탠리. 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미국 계입니까? 일본 계입니까? 미국계죠. 네. 대주주가 저쪽 아닌가요? 일본 쪽 아닌가요? 모건 스탠리? 아닌가? 아니, 그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합작입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네네. 예, 모건 스탠리는 당연히 유대인 회사죠. 고드만삭스 뭐 아무튼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 그 윈터스 카밍이라는 리포트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얻어맞았었던 거거든요. 네. 또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오면서 이제 피크 사이클을 준비하자 뭐 이런. 요번에는 좀 다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리포트의 내용이.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 리포트 잉크도 안 바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지금 전혀 고점 근처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지금 벌써 130불대까지 왔는데 네. 140불이 피크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읽기 싫었는데 주말 내내 뜯어봤습니다. 아, 읽기 싫었지만. 네, 정말 읽기 싫었는데 네. 뜯어봤는데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건 뭐냐면요.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참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 그렇죠. 귀에 코에 걸면. 길든 귀에 걸든. 그렇죠. 아무튼 근데 보시면 이제 왼쪽 끝을 보시면은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시작 시기를 언제로 비교하고 있냐면 98년 10월 달. 빨간 선이. 빨간 선이 지금이고요. 아. 그 파란 선이 이제 과거의 사이클인데 네. 그 시작 시기를 98년 10월로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빨간 선은 언제로 시작했냐면 22년 12월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미 피크 쳤다. 아, 과거 그 닷컴 버블 그 당시 네. 인터넷 사이클 때. 그렇죠. 그래서 2025년이 예. 어떻게 보면은 닷컴 버블 2000년도에 그때 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나온 거죠, 사실은. 물론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있으면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저희의 판단은 사실 98년 왜 10월 달이랑 비교하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오히려 언제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이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연도수만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95년에서 96년 사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작 단계가 다르면 고점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의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박스로 그려져 있는 구간이 있죠. 네. 이때가 94년도입니다. 네.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예요. 그러면서 3%포인트 금리를 올렸어요. 네네. 근데 우리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2022년 그죠?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죠.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이때 보시면은 95년 2월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 이번 사이클은 언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냐면 작년 7월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시장 상승률을 계산해 보시면 네. 과거에 95년 이후에 보시면 30% 정도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때도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금리를 네. 내려주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그때 얼마나 상승했느냐 보시면은 약 1년 반 동안에 4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안 찾아오는 금리 내려주는 주기에 저는 오히려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또 IT 사이클로 계산하자면 말씀하셨던 부분이 AI 사이클이 이제 겨우 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네. AI 하드웨어를 까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AI 서버화 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올 거고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이번 실적 발표로서 좀 네.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좀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부터 좀 더 이제 성장기에 접어드는 거지 네. 피크아웃 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고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모겟스탠리가 맞아서 네. 예, 내년이 하드웨어 사이클의 피크다.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죠. 네. 예,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자세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드릴 필요가 있으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269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65포인트입니다. 역시 지금 뭐 동시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5,800원, SK하이닉스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5,1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외국인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0만 1,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700원이고 셀트리온은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2천 원. KB금융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8천 원. 신한지주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7만 1,300원. 알테오젠이 지금 예상가가 지금 1.7% 강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1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이건 또 이거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예상 체결가는 32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 0.8%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82,500원. 엔캠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6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5,600원.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 클래시스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27만 원, 5만 2,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장 보니까 지금 양시장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섹터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네. 예. 지금 갑자기 알테오젠이 뭐 시총 1위가 된다길래 한번 점검하고 차트 한번 보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이 소위 말하는 텐베거구나. 야,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오늘 새삼스럽게 이 지역 난방공사 한 번도 방송 같은 데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한번 보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작년 한 1년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모임이 있었는데 증권사 출신 친구가 뭐 지금 이렇게 진짜 사람 살리는 일 열심히 하는 네. 외과 쪽에서 고생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우리 둘이는 별 관심 없는 지역난방공사를 그렇게 한 30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더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그 종목 한번 보시죠. 어디서 뭐 리포트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는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굉장한 논리를 갖다가 설파하더라고요. 어떤 논리였어요? 그 논리는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 시간적으로나 제 이 표현력이 딸려서 그런데 네. 결국 제 얘기는 알테오젠 주가 오르는 그 양상하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지역 난방공사 같은 주가의 이 오르는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모습이라서 알테오젠은 궁금합니다. 야, 요거 지금 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할 것 없이 그거 한데 요걸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아까 뭐 그것도 뚜껑 열리면은 우리 저쪽도 궁금하네요. 보안주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열어보고 봐야 되겠네. 예, 이게 또 주도주가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할 때는 또 이런 테마부터 예. 또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 흐름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아니 말난 김에 아까 저는 오늘 저 그거 하면서 우리 증시 타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네, 제가 100%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정민혜께서는 저 텔레그램 쓰시죠? 네 쓰죠. 예, 아까 그런 텔레그램 딥페이크 예. 무슨 뭐 10대들 무슨 예. 범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10대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지인이나 아니면 네. 학교 친구나 아니면 그냥 SNS에 있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예. 그 기존 이렇게 음란물에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예, 예. 마치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닌데 네. 그 사람의 음란물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텔레그램에 유포를 하거나 그런 단톡방, 채팅방에 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 딥페이크라고 하고 그렇죠. 예. 저게 유독 텔레그램만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이게 진짜 실제 영상인지 예. 확인이 쉽지 않은 그런 딥페이크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딥페이크. 심지어 또 딥페이크는 또 그거지 사칭. 아직 유본 부장님 얼굴하고 이름 써서 뭐 이렇게 스폰서 해갖고 뭐 종목 추천 이런 채널은 아직 없죠. 있으신가? 수백 개가 있었죠. 수백 개가 있을 있어요. 수 있어요. 아, 이게 수백 개가. 이것도 약간 그 AI와 맨날 지워야 됩니다. 예? 맨날 어. 그 얘기해가지고 근데 카카오에서 아무튼 예. 계속 많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AI 이제 태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이 시작되면 예. 항상 중간에 예.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예. 요즘에 좀 주춤하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네. 네, 마찬가지로 AI도 이제 주춤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뭐 대세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주 같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을 탈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 보안주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 예,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예.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기술력이 정확하게 뭔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네. 예,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AI가 더 가속화되고 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효율성의 상승은 정말 기하급수적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얼마나 어떤 종목이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조금 해서는 도저히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IT 사이클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네. 거죠. 예. 예, 결국은 지금이 이 얘기를 저희가 네. 좀 개장하고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이라고는 합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다우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라고는 합니다만 체감 상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행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금리나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행보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으로 2,690포인트, 코스닥도 0.2% 강보합 7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으로 75,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2% 소폭 떨어집니다. 174,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으로 37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977,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248,000원. 기아는 보합입니다. 101,800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이고 셀트리온이 0.5% 상승합니다. 201,500원. KB금융은 0.57% 하락합니다. 87,300원.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으로 5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177,700원.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섰네요. 지금 1.4% 상승하면서 329,5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으로 86,700원. HLB가 좀 떨어지네요. 82,800원이고 엔캠 2.4% 상승하면서 19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강보합으로 155,2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소폭 올라갑니다. 95,800원. 휴젤 보합이고요. 클래시스는 0.7% 떨어집니다. 53,500원.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으로 7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 오늘도 가네요. 지금 디지캡이 20% 급등합니다. 4,5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니언스가 17% 두 자릿수 상승률이죠. 11,930원. 그리고 한싹이 17% 이상 올라갑니다. 8,430원이고 모니터랩이 14% 급등합니다. 5,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시웨이, K사인 지금 각각 10%,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벨로크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Q센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온시큐어 2% 올라갑니다. 센즈랩 21% 급등 중이죠. 9,620원. 모니터랩 보셨고 15% 급등합니다. 자, 오늘 드림시큐리티, 라온시큐어 지금 보안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지금 보안주들이 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지금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보안주들이 이제 양자암호 관련 쪽으로도 엮이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안주가 강세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4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5억 원 그리고 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9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2억 원, 3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오늘장 2원 50전 하락한 1328원 50전에 개장이 됐고 지금 다시 약간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환율 약간 변동성이 있네요. 예. 변동성? 네. 환율요? 아닌가요? 이건 변동성도 아니죠. 어제 보던 1,330원, 오늘 보던 1,329원 환율이 중요하죠. 지금 환율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달러 인덱스가 딱 100 정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심지어 달러까지도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결정을 하려나 싶기도 하고. 아하, 예. 아까 유 본부장님 말씀 연결해서 듣기 전까지 지금 아까 보안주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텔레그램 우리는 지금 딥페이크 범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외신에서 하나 흥미를 끄는 게 그거죠. 주식하는데 이름까지 알아야 돼 싶겠지만
그 파벨 드로프라고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 출신인데 뭐 시민권은 프랑스 시민권이 있고 잡혔어요. 그냥 프랑스 당국에서 공항에서 내리다가 이런 거 관련해서 왜 무슨 뭐 아동 성매매,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막 그냥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하는 그거로 했는데 요 약간 이제 이 플랫폼 쪽에 흐름이 묘합니다. 요거 아까 제가 저커버그가 의회에 가서 그런 얘기도 예민한 얘기를 하고 이 텔레그램 창업자도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되고 러시아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애매한 입장이기도 하고 요거 조만간에 제 생각에 이거 트위터 일론 머스크한테도 뭐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주가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 한 해 미국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이렇게 묘하게 흘러간다는 거. 그러고 보면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래도 같은 플랫폼 중에서도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 가끔씩 뭐 유동훈 본부장 사칭, 뭐 김영익 교수님 사칭 이런 사람들이 카카오 계정이 워낙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 비하면은 뭐 양반이네.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네. 어쨌든 보안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러게요. 미리미리 잘 잡아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글로벌 투자라든지 뭐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을 하다 보면 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렇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사이클 자체가 이제 저희의 생각에는 네. 이게 성장기라서 그래요. 아. 성장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고 가야지 예. 그게 뭐 아무렇게 놔둬버리면 예.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 못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그 사이클의 끝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저기 보시면 이제 99년에 2000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보면은 네.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짚어보면요. 우선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예. 98년 9월, 10월, 11월에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명목 성장률이 5.3%이던 것이 7.6%로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 성장률도 4.1%이던 것이 5.1%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명목 성장률이나 실질 성장률이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정반대 얘기죠. 네. 물론 금리를 내려주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진 이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네. 이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였습니다. 98년부터 2000년도에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이 10%까지 폭등을 해요. 보통은 연간으로 5% 정도 성장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GDP 성장률이니까 명목으로. 근데 10%로 했다는 건 2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고 닷컴 버블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지금 AI에 관련해서 투자가 저렇게 10%로 폭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선별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장률 4.7%에서 5%대 정도는 아주 효과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98년 말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테헤란로에 여기저기 닭하면 사들 막 생기고 그랬죠. 엄청나게 그 소비가 막 폭등을 하고 뭐 정말 많이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때가. 참 옛날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굉장히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에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화랑이었다고요. 지금은 그거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성장률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고 있다. 즉 고용이 엄청나게 늘고 소득이 엄청나게 늘면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요. 네. 생산성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건 더 오래 가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면은 오래 못 가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붕괴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2007, 8년에 산업재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청망청이었을 때가 터지는 거지 지금은 흥청망청이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데 무슨 터지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동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동성이 그때 너무 많이 풀렸었기 때문에 네. 금리를 확 내려주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됐고요. 이렇게 또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유동성을 빨리 줄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동성을 완전히 잡아놨었어요. 네. 마이너스 성장률로 네. 계속 가다가 네. 이제 겨우 1% 성장률로 올라왔단 말이죠. 네. 옛날에 유동성 차트 보시면 이렇게 훅 빠졌다가 요 정도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야죠. 그리고 나서 터지는 거지. 네. 지금 당장 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닷컴 버블과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 비슷할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흥청망청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부터 걱정하는 건 너무 먼저 걱정한다.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럴 때는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떤 종목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이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못 쫓아가는 회사들은 자꾸 도태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인텔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모습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고 가시네요. 흥청망청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흥청망청 2번 경험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그때 직장생활 시작하고 뭐 이제 채 한 5, 6년 차. 그때는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뭐 저녁에 대개들 집에들 안 갈 때 아닙니까? 흥청망청 할 때 아닙니까? 집에 갈 때 따블 하면서 택시 잡고 하던 시절. 그때 한번 흥청망청 야 이래도 되나 싶더니 나라가 절단이 나더만요. 외환위기가 오고. 네. 또 한 번 그 2007년 그 무렵 금융위기 오기 전에 맞아요. 중공업체 또 화랑 날 때 도커마다 꽉꽉 차고 무슨 네. 뭐 4, 5년 후에나 배 인도하고 중공업체들 뭐 달러 죄다 그냥 선물한 매도해가지고 환율 900원 깨내 만에 할 때 거제 쪽에 갔다가 걔가 그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거 보고 와 걔도 흥청망청하더만 거제는 막 걔 돈만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더니 그러더니 그 사단 났죠. 뭐 이래 놓으니까 그러고 지금 흥청망청은 안 느껴지네. 예. 예. 근데 사실 한국은 지금 흥청망청 할 수가 없어요. 흥청망청 아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흥청망청이 예. 네, 그게 이제 이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얼마 전에 원화가 훅 절상된 적이 있었죠. 예. 1,320원까지 훅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미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환율이 이제 1,280원까지 열렸다. 뭐 심지어는 제가 운영한 유튜브에 댓글이 뭐 1,200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 투자를 하지 말고 한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한국의 이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웰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내려준다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금통위원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환율이 훅 절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내려주는데 우리는 올릴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절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100%라면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70%입니다. 30%포인트나 낮아요. 여기에 기업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130%입니다. 네네. 근데 미국은 75%예요. 요 두 개 더하시면은 우리나라는 230%고요. 예. 미국은 150%예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예. 바로 옆에 중국이 또 있어요. 예. 중국은 보시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60%대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기업부채 비율이 170%예요. 또 두 개 더하면 2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이 똑같다. 근데 부동산의 의존도는 우리가 더 높다.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없는 이유는 또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우리보다 1.5배다. 그러니까 더 낮아 보이는 거죠. 거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빠지면 그냥 끝이다. 그 정도로 지금 가계의 재산이 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네. 80%가 부동산입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에 연결돼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거나 못 올리거나 그냥 어떻게 할 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거나 뭔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더 심한 부분이 뭐냐면 예. 숫자를 좀 약간 마사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 네.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자산에 높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이 진짜로 정말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 빠졌어요. 네. 앞으로 10% 더 빠질 수도 있고 20%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발 위기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연결이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뭐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네네. 지금은 그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절상이 될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인 거죠. 네. 예. 나중에 정말로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 예. 위안화가 지금 뭐 7, 8, 뭐 이게 9,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원화가 1,2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1,300원, 1,400원 갈 수 있다는 네. 거또 다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좀 큰 그림을 보시라. 예.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발 위기가 터지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생각. 그래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쪽이 더 중요하다. 미국. 예, 그리고 또 나스닥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환율이 절하가 될 때, 달러가 절하가 될 때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예,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인도가 매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가 절하가 되는 추세는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럴 때 이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변화를 시켰는데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는 성장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IT 중에서 요즘에 느낌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 중에서 주택 건설 쪽 이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쪽에 늘리고 하드웨어 쪽을 조금 줄이고 이런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어떤 성장 주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IT 산업은 AI를 주도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때를 좀 보시고 이렇게 전략을 좀 양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내려갑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2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683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1% 하락 중입니다. 762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981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40억 원 매도 우입니다. 개인만 홀로 999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7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7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개인만 63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강합니다. 또 소프트웨어와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구와 전기장비, 석유와 가스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보안주가 2거래일 연속 크게 올라갑니다.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보안주에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보안주 내에서는 디지캡이 21.3%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555원. 센즈랩도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8,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싹이 15% 가까이 오르면서 8,180원. 모니터랩도 12.05%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93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CQ햇은 13.38% 시세 분출 중인데요. 역시나 거래가 2,675원입니다.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에 연관된 테마들이 오늘장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 정부가 양자 산업을 3대 게임 체인저로 선정하고 R&D 연구개발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관련주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일부 종목들만 좀 눈에 띄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Q세는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13.38% 급등 중이고요. ICTK가 2.71%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1,230원입니다. 한울 소재 과학 0.67%의 소폭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140원. 우리넷이 0.55% 오르면서 7,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는 그래도 오름세 지속 중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이 19조 7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2% 증가할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3.85% 강세입니다. 거래가 4,455원. 제로투세븐이 1% 가까이 오르면서 4,55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모나리자가 3.13% 올라갑니다. 현재 3,290원 보이고 있습니다. 꿈비입니다. 2.16%의 오름세로 7,580원. 메디앙스가 1.69%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2,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주가 오름세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의료 대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는 CU박스 6.69% 올라갑니다. 5,1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바스 AI가 3.15% 강세로 15,050원입니다. 또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도 2.71%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거래가 5,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1.79% 약세, 루닛이 0.57% 오름세입니다. 4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상반기를 주도하던 화장품 섹터가 하반기 들어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업황 전망 어떤가요? 네, 7, 8월 화장품 섹터 상대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사업이 일부 남아있던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실적 우려가 재부각되었고 미국 소비 경기 침체 우려와 수출 피크아웃 우려가 점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우려와는 반대로 수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강합니다. 해외 직수출 증가로 펀더멘탈 개선세가 지속 중입니다. 미국 포함 직수출 증가에 대한 개별 기업 성장은 3분기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또한 인디 브랜드 기업들의 직수출은 상당수 원화 결제로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K 화장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확장 국면에 있기에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를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2달간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물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출 성장 모멘텀이 좋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면 화장품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리쥬란 필러와 화장품으로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브랜드인 리쥬란은 피부 미용 선진국인 한국을 필두로 중동, 남미 지역 등 수출 지역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해 기준 퍼가 17배 수준으로 피어그룹 퍼 30배 비교 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성장하는 리쥬란 브랜드 확장성에 정당한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동사는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화장품 ODM 업체들은 K-뷰티 글로벌 성장 따라 큰 폭의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강력한 선크림 제품 수요가 있었는데요. 동사의 선크림 관련 제품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인 수준이기에 3분기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짧은 눌림목을 매수 타점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자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잭슨홀 미팅 안도감에 따른 주식시장 상승세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 우리 시장은 연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틀 동안 1조가 넘으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9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같은 빅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서 자유로운 화장품, 바이오, 원자재 관련주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혼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금이나 기술 등의 문제로 동업자와 또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동업 창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까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이 창업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재밌는 주제를 이슈를 갖고 오셨네요. 공동창업 동업.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어른들한테 듣고 컸는데 함부로 보정 쓰지 말고 어지간하면 동업하지 마라. 친구 잃는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좀 이 동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시각이 달라졌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보증 서지 말고 동업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동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보다 네. 동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더 뉴스화됐다. 더 많이 알려지기 쉽다. 그랬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동업도 그러면 둘이 사업하다가 잘 되면 문제 없었는데 안 되니까 둘이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졌다. 이러면서 절대 동업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창업 시장에 그냥 하나의 전에 내려오는 일이었는데 요즘 상황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브랜드 하나 한다고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혼자 고민한 것보다는 두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예.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면서 동업을 한다면 오히려 창업 시장에 새로운 기회 요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어허. 이런 시각들이 시장에서 이 사례들이 하나씩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업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예, 동업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동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 내가 투자하려는 종잣돈이 적기 때문에 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투자자를 두 사람이 합치면 1억 원이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의 이런 폭도 넓어지고 오히려 둘이 하면 외롭지 않고 친구처럼 좋지 않을까 해서 초보 창업자들이 자본을 합쳐서 같이 해보자 하는 이런 류의 창업이 일반적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경우입니다만 오히려 여기서 핵심은 두 사람 다 창업 시장에서 아마추어라는 거죠. 예. 이 아마추어인 두 사람이 자본금만 합친다고 해서 창업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네. 두 명의 초보자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동업법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서로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 같이 시작한다. 그러면서 동업으로 시작한다. 이거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더 키울 더 뭐 이를테면 가족 창업 같은 경우도 야 내가 처남하고 매형하고 같이 한다. 가족 관계니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었던 믿을 수 있는 처남이 알고 봤더니 초보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초보끼리 인간적인 신뢰 때문에 동업 형태로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닥 좋은 동업법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방금 예를 드신 대표님, 예. 너 5천만 원, 나 5천만 원. 예. 그럼 5천만 원 갖고 할 거는 빤한데 예. 그래도 1억만 돼도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뭡니까 범죄도시 그 유명한 데서 5대5. 예. 너도 5, 나도 이게 균등 분할.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보다 최근에 좀 성공률을 많이 견인하는 방법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라. 기술력이 있고 운영 노하우 있는 사람은 운영 노하우를 내자.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본력,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동업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서로 간에 공정하게 어떤 책임, 역할을 정하고 운영 수익에 따라서 최소한 몇 대 몇 지분을 정하자.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 돈을 내고 한 사람이 기술력을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한 사람은 1억을 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글쎄, 냈어. 그럴 수가 있죠. 이럴 경우는 나머지 5천만 원 내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기술력이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적정하게 둘의 협의에 의해서 문서화해서 직접 동업을 진행한다면 아마 동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혼자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시장에 부딪히는 것보다 일정 정도 자본력을 통해서 사업의 경쟁력 있는 이런 창업 시장의 방향과 아이템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돈을 좀 적게 투자하더라도 이미 그 시장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서로 결합한다면 아마 동업의 하나의 좋은 성공 모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보통 이제 2명이잖아요. 근데 요즘 동업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점포에 여러 명이 투자하는 뭐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분 사장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유도하는 이런 투자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테면 대형 호프집 하나 하더라도 요즘 뭐 여차하면 5억 이상 투자 모델이 많거든요. 그 5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투자자 10명 모이세요. 1억 투자자 5명 모이세요.
그리고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운영 관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게요. 네. 대외적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야. 예, 네. 이미 네. 신규 그렇죠. 매장을 하나 오픈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야 사장이 5명이고 10명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대표이사 경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지분이 야 n분의 1 지분, 5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10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하면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폭도 좁고요. 두 번째는 야 사장이 많다, 투자자가 많다고 하면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10명 정도 투자했으면 이 아이템은 최소한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최소한 5년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의 수명곡성 자체가 뭐 이를테면 아까 주점 같은 경우는 2년을 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칫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자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명이 하나의 수익 모델로 투자하는 이렇게 동업 형태는 이건 좀 잘 따져보고 배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 뭐 주변에서도 요즘 자주 보긴 합니다만 꼭 어떤 자본 측면에서 같이 예. 내서 하는 것보다 예. 나는 돈을 많이 좀 내더라도 너는 그래도 기술이나 노하우 뭐 이런 걸로 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일단 그렇게 할 때는 동업 시장 하면서도 서로 그 지분 관계나 수익 그럼요. 분배 같은 이런 부분을 잘 하긴 계약서를 잘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동업이라는 게 예.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친한 친구끼리라고 하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 현금, 현물,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원금을 가지고 수익 창출, 돈을 벌어보자 예.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사업이라는 게 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둘 외 직원들도 그렇겠죠. 아니면 뭐 이런 일정 정도 운영 관리 인원들도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두 사람 자체가 두 사람 다 매장에서 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경우일수록 어떻게 보면 서로 간 투자와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예. 거기에 따르는 수익 배분,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를 염두해서 저는 디테일하게 이거를 문서화하는 거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서 보면 그나마 2명 정도 하는 동업 관계는 예. 이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게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3명 이상만 이 동업 관계 특히 일반 창업 시장에서도 한 3명, 4명이 투자했다 그러면 3명, 4명의 의견 조율, 의사결정 이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동업관계는 뭐 투자든 아니면 운영이든 최소 인원의 동업 뭐 1대1 2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도 동업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창업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의 경우에 만약에 공동 창업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좀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뭐 A라는 고깃집이 있다. 예. 근데 이 매장 하나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성은 탄탄해요. 네.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다고 새로 매장을 투자하려니까 네. 제 투자 금액은 여유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에게 내가 이미 여기서 몇 년을 해봤어요. 네. 이 새로운 매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자금을 투자하면 직영점 형태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에 대한 위험 요인도 없고요. 네.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증된 모델을 이미 사업을 해온 숙련된 창업자와 같이 지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창업자는 매장을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유통 물량도 늘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신규 창업자는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한결 실패 요인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이런 창업 모델은 아마
좋은 케이스만 찾는다면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살짝 좀 겹칠 수도 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수익 모델은 검증이 됐고 예. 그 검증된 수익 모델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이 좀 딸려서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프랜차이즈로까지 확장 뭐 이런 예. 가능성을 보고 공동 투자자를 원한다.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동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디 저쪽 네. 강남의 고깃집 요 먹자골목에서 예. 지금까지 거의 5년, 한 3년 이상 5년 정도의 고깃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 매장 하나 같은 경우는 월세 내고 고정 비용 하면 신규 매장을 오픈하려면 최소한 자본금이 2억, 3억 정도는 또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운영자가 2, 3억 정도를 또다시 마련하는 것은 금융을 통해서 대출받기도 부담스럽고 네. 근데 거기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분이 제가 직접 이 매장도 내가 알바도 해봤고 아하. 하기 때문에 야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분점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럼 분점 형태로 내지만 사실은 공동 창업 형태로 하면서 예. 본점의 주인이 분점의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고 공동 사입을 해서 원가도 줄이고 네. 공동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2개 매장이 하나의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공동 창업 성공 사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좀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동업에 있어서 공동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 작성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 디테일하게 좀 살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참 모든 계약서라는 게 예.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게 계약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동업계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A와 B 아니면 그 참여자들끼리의 구성원이 누구고 역할과 책임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출자 방법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할 것이냐. 돈을 투자했으면 그에 따른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정산일은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뭐 부부 창업에도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부부 정도로 창업에도? 예,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게 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유 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동업계약서는 모든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출구 전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명시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 하면 공증까지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저 계약서가 무슨 어떤 일정한 포맷이 있습니까? 예, 포맷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참고할 수 있죠? 포맷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해당 아이템, 예. 브랜드, 이게 프랜차이즈인지 독립적인지 예. 그리고 서로 역할 책임이 미세하게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매장에 참여하고 있고 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 지출, 운영 관리, 자금 관리 이런 투자금 관리 그리고 혹시 이후에 재투자 부분까지도 동업계약서에 좀 디테일하게 명시해야만 이게 이 사업이 지속 가능으로도 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 이런 기업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계약서가 있어도 사실 좀 잘 안 되면은 어떨 때는 잘 돼도 문제인데 야 잘 돼서 이렇게 그거 계약서대로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돈이 잘 벌리면은 야, 나 암만 계약서가 그렇지만 내가 기여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 암만 계약서상으로는 거지만 너희 뭐 출근을 해서 뭘 해서 뭐 이러면서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 저 진짜 이게 동업이라는 게 만만찮은 게 예. 저희 때 그 뭐 하숙을 해도 친구들하고 예, 예. 둘이도 쓰고 세 명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결국 한번 부딪히거든요. 맞습니다. 야, 임마 왜 청소를 왜 내가 해야 돼 매번? 뭐 이불을 왜 나만 개?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3명이 네. 동업했는데요. 예. 예, 3명의 그때 저도 동업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네. 항상 똑같이 3명 모두 참여자 모두 야 내가 더 일은 많이 할 테니까 돈은 네가 더 많이 가져가. 이 말은, 마음을 네. 셋 다 가져야 셋 된다. 다. 그만큼 인간적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동업에 매우 중요한 기본 조건인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친구 간의 동업은 이해가 되고 예. 심지어 형제 간에도 동업이 가능해요. 그럼요. 근데 부부 간에 이걸 동업이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부부간도 제가 어떤 곳의 제일 문제점은 네. 부부가 하다 보니까 예. 직원 입장에서는 두 분이 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업을 하자는 것은 부부간에도 네, 아내가 네. 대표이사인지 남편이 대표이사인지 직원들은 한 사람의 사장을 통해서 어떤 그 직접 근무하거나 운영 관리의 편의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사장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도 정확히 음식점이라면 한 사람은 주방, 한 사람은 홀. 그래서 전체적인 주방과 홀 관리를 서로 간 부부가 어떻게 운영 관리한다. 그리고 전체 경영 관리 대표 사장은 누구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부부간에도 저는 일정 정도 저는 이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네. 사업이 안 됐을 때도 니 탓 내 탓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럼 싶어요. 결국에 지분율 설정이 중요할 예, 것 예, 같은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 지분 설정. 이를테면 그냥 똑같은 초보자끼리 반반씩 투자해서 같이 네. 일해. 그러면 1대1 지분 정하는 게 문제가 네, 없죠.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요즘 가장 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 게 어떤 숙달된 아니면 숙련된 이런 그 창업자들은 내가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2억, 3억 투자자를 만났고 나는 예. 기술력을 투자할게요. 대신 제가 다 운영 관리합니다. 네. 이랬을 때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할까? 이거 되게 고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최소한 60%는 가져야지. 그럼 너는 돈을 투자 안 하고 운영만 있으니까 네. 40%를 가져.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시각이고요. 반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돈만 투자하셨지. 저는 직접 모든 걸 해서 당신에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자 몇 배를 벌어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제가 적게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 동등한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냥 50대 50 이게 제일 좋고요. 어떤 부분은 55대 45 이런 부분이 둘 사이에 명확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은 2억 투자하고 한 사람은 1억 투자했는데 네. 1억 투자한 사람은 돈이 적게 투자해도 내가 모든 운영 관리나 매장에 예. 투여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예. 이럴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은 1대1 지분 이게 가장 분쟁의 소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네, 네. 공동으로 예.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 아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지분율 돈 투자했다고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면 운영하는 분들이 꼭 오래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창업을 갖다가 생각하고 계신 가운데 조금 내가 부족하다. 자금이. 뭐 어떻게 아니면은 돈은 준비됐는데 이거 내가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공동 창업, 예. 동업을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됐고 대표님께서 오늘 이거저거 짚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이제 동업으로 창업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저는 요즘 뭐 대기업 퇴직하시고 네. 직장 생활만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 직접 창업하려고 하면 내가 현장에 내가 노하우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수요가 있는데 네. 저는 요즘 대기업 퇴직하시고 이렇게 창업 시장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창업이 어렵다면 네. 오히려 시장에 가면 예. 특히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직원분 중에서도 딱 보면 해당 업력에 사실은 10년 이상 아하. 하는 이런 직원분들은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직원분들, 숙련된 종사자들을 파트너로 찾아 나서는 노력.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숙련된 기술력은 있지만 종잣돈이 없어서 예, 제가 독립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좋은 새로운 동업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 주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검증 장치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잘 됐을 경우는 만약에 이걸 기업형으로 간다,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했을 때는 매장 하나로 올리는 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게 프랜차이즈 기업에 따른 지분 설정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됐을 경우의 문제, 두 번째는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얼마 정도 금액이 정해지면 그 역시도 지분율제로 안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요 지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늘 염두하면서 이 동업 시장을 놓고 하는 게 그래도 동업으로 인해서 좀 충분히 기회윤을 찾아갈 수 네.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계속해서 보합권인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네요. 뭐 지수도 왔다 갔다 춤을 추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또 코인 시장에서는 갑자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빠져? 이 시장도 희한합니다. 왜 빠져?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